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고국문학과의 이창규 교수입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 2017년 바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그 전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오다가 마침 이제 국가에서 그 인문학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 HK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인문학의 관점에서 이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개인과 사회가 어떤 그 변화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측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7년부터 HK 플러스의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공부를 뭐 본격적으로 기술에 관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옆에서 이제 뭐 곁다리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강화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약 그 5년 동안 해온 연구들의 결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AI를 바라볼 때 과연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행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 엔지니어 기술자 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문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어떤 전거들을 우리한테 주셔서 상당히 이제 저희가 그거에 힘입어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 인공지능은 포괄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인문학이다. 인간의 지능과 인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뭐 이런 AI는 심지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런 그 논의의 바탕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지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총, 제 관점에서 보면 네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연과 동물의 시대, 그 다음에 신들의 시대, 그 다음에 인간의 시대, 기술의 시대, 이렇게 지금 구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저희가 지금 인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조만간 아마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연이 주도한 시대, 뭐 가장 오랜 기간이었죠. 그 다음에 신이 주도한 시대, 그 다음에 인간이 주도한 시대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주도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인간은 약 400만 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뇌팽창을 이루어온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화를 해 갈 것이다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과거에 3차에 걸쳐서 뇌가 팽창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뇌가 팽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인데,
이미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거죠. 뇌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뇌가 우리 그 지구의 문명을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기술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과연 뇌가 계속적으로 팽창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욕망을 가진 뭐 생명체고 감각기관이 아주 고르게 발달해서 다른 동물들을 압도한 그런 존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것이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다음에 불완전하며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고 생명이 유한함을 인지하는 존재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고 논리적이면 추론적이면 사고하는 존재고 협력하는 존재고 이기적 이타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우리가 400만 년 동안 이렇게 인간이 구축한 이런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과연 이제 수용하고 인간과 함께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대인의 욕구는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적극적인 욕구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떠나서 인간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인간과 침팬지 오랑우탕을 비교를 한 그런 실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도메인은 신체적인 도메인은 오랑우탕이나 침팬지나 아이나 이렇게 비슷하지만 그 사회적 도메인, 소셜 도메인 부분에서 인간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미 인간은 사회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언어적 사고를 하는 아날로그 인식과 그 다음에 언어적 사고를 하는 퍼지적 인식.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인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퍼지적 인식이 이제 교두보가 돼서 디지털적 인식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적 인식과 디지털적 인식은 조작적 인식에 해당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 인간으로서의 이제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약 그 400만 년 동안의 그런 유전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의 시대를 연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기술의 발달은 신이 아닌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본의 축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지금 이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의 발달과 평등의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인공지능과의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썼을 때 인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또 이게 평등의식이 확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변동은 결국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변동되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상당히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언어적인 장벽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의 속도가 이제 이미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이제 이런 와중에 인간의 이제 정신, 인간의 어떤 저희들의 사회를
지배하는, 지금까지 지배해온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이제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을 우리가 뭐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우리가 훼손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뭐 그 인간 내부에 또 차별이 이제 생기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분리주의가 아니고 연결주의, 전 지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든지 또는 전 우주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이 연결주의적 사고관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애완견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 지금 애완견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동물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인정을 하자는 그런 그 사조,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지구를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화시키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 등장하니까, 그러면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끄는 포스트 휴머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인간을 압도하는 아주 신체적으로 우월하고 정신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포스트 휴머니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포스트 휴머는 기존의 휴머니즘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성을 고양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그 인간, 이것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포스트 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이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우리가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를 고맥락 문화 사회와 그다음에 저맥락 문화 사회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고맥락 사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접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서로 어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암시적인 의미 표현을 서로 주고받는, 전형적으로 우리 옛날 분들의 그런 뭐 거시기와 같은 이런 그 소통 방법이 이제 고맥락적 문화고, 그 서양에서는 이제 저맥락 문화가 뿌리를 내렸죠. 이게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언어적으로 아주 직접적이고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저맥락 문화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세계가 이렇게 고맥락 사회로부터 저맥락 사회로 쭉 변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맥락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사람들만 간에 이런 교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농경사회 같은 데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류가 완전히 단절돼서 저맥락 사회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똑같은 저맥락 사회는 아니고 신저맥락 사회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대면 교류가 이제 아주 줄어들고, 필요시 뭐 논의하고 협력하지만 그건 논리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또 그 비대면의 활성화로 전통적인 친족, 친구 관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제 한국의 경우가 이 신저맥락 문화를 사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2008년 뭐 금융 사태 이후, 그 다음에 2019년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급격하게 한국 사회가 신저맥락 문화로 이제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맥락 사회로 가는 징후들은 뭐 아주 많죠. 그래서 인간보다 점차 기계나 데이터를 신뢰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인간은 신뢰 지수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사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인구는 줄고 욕구와 욕망은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는 이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환경은 나빠지고 사회는 이제 다원화돼 갈수록 또 갈등의 소지가 점점 커지고 또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지만 개인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문명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그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큰 관심이죠. 지금까지 이제 3차 산업혁명 동안 이 기계는 인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지능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이전에 3차 산업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적 관계를, 즉 인간을 대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간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이제 탄생하고 확장돼 나가는 그 배경은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가상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신, 이것도 가상의 세계고 또 언어의 세계도 우리가 뭐 대표적인 가상세계고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가상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힘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세계의 그 미래를 보면 인간은 언어를 통한 추상적인 방식이 아닌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현실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세계는 사실 이제 추상적인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는 이 추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한꺼번에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언어의 부정확성, 언어 사용의 부작용 이런 거로 인해서 언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언어는 인간한테 굉장히 축복을 줬지만 그걸 오염시킨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디지털은 현실 세계, 언어 세계의 장점을 모두 구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언어적 사고보다는 디지털적 사고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거대화가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발표하시는 유정수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뭐 한 사람의 뭐 천재가 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거대 자본, 거대 모델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거대 자본을 가진 집단들이 이 거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술이 확산돼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3차 산업혁명과는 이제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인간이 기술을 향유해 왔다면 앞으로는 과연 인간이 기술을 인공지능이 하는 기술을 향유할 것인가 또는 종속될 것인가 이제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이제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거는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한테 뭔가를 아직은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강요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초기술 사회의 등장과 인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죠. 초연결이 일어나면 이제 독립적이고 고유성을 지닌 인간의 가치가 위축되게 당연히 되죠.
지금 이제 뭐 안면 인식 기술이 이미 인간이 이제 내가 뭐 내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결될 때만이 힘과 가치를 가져요. 플랫폼 같은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거대 자본이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저는 아직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가 이제 그러면 그 본격적이냐? 이 로봇과 결합을 할 때 이게 이제 인간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다 연결되고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로봇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큰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이렇게 지금 6대 디지털화 기술과 6대 아날로그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이 이제 확장돼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AI 기술 개발은 국가 차원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우리 정부도 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큰 영향을 받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서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인문학의 고민인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방향은 그렇죠. 방향은 이렇게 특이점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가는 이미 방향은 다 나와 있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뭐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NI의 단계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 그 인공지능이 그러면 아직은 갈 길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AI를 닮아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컴퓨팅적 사고력 이런 거 하잖아요. 그 AI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또 근데 이제 AI는 또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상호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 아까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추론을 향해서 또 발동을 걸어서 가고 있죠.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이 언캐니밸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지체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아주 쉽게 인공지능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불신과 정밀기계에 대한 신뢰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가열찬 속도로 확산돼 나갈 것이다. 비용의 문제, 뭐 AI 면접 이런 걸 보면은 AI가 얼마나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건 이미 이제 입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에 도입이 될 것이다. 이제 약간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의식에는 약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 나의 삶이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반응이 86%고, 그 다음에 AI 기술 발전으로 어떤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80% 이상인데,
일자리를 위협할 것, 또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각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1.0, 2.0, 3.0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게 3.0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을 보는 시각은 뭐 낙관적인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비관적인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약간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비관적인 시각을 줄이고 낙관적인 시각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우리가 예측을 해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인간의 정체성, 도덕성, 윤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인류와 신인류의 갈등도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좀 강화된 인간과 기존의 생물학적인 인간들 간의 이제 갈등까지 해서 도래할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AI로 인한 계층의 변화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균형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인간이 이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협력하는 구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국제적으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인 시나리오. 이게 이제 그 예상도인데 1, 2, 3, 4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세모는 인공지능이고 동그라미는 인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 정도 모델이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과 AI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나 지금처럼 쭉 가면 결국 어떻게 갈 거냐 제 생각에는 2번이나 4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을 그래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식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또 동물이 어떻게 사고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놓고 하는 그런 건 조금 넘어가고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이 지금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느슨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유럽 기준으로 보면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유럽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뭐 이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무슨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얘가 왜 못 푸는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조금 이제 지적을 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통 협업하는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인문학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변화되고 소통이 변화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술이 나아가는 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냉철하게 비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술 비평,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사회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문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윤리 규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뤄가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